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곧 이제 또 명절도 오잖아요. 네, 이 명절 너무 싫다. 또 봐야 되나? 네, 안 갈 방법이 없나? 고민하시는 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힘든 관계니까 그냥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보면서 싸우는 것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참 이게 참 희한한 것이요.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굉장히 좋은 가족들이잖아요. 건강한 가족들. 네, 굉장히 건강한 가족은 모든 걸 다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을 때 다 같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뭐 사정이 있으면은 아침 못 먹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무조건 다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붙어서 싸우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가족은 정말 잘 뭉칩니다. 명절, 행사, 뭐 할 때마다 무조건 일단 모여야 된다. 우리는 일단 모여야 된다. 이렇게 모인 다음에 너무너무 싫은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죠.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냐? 그러지 않고 굉장히 싸우게 되고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면서부터 기분이 안 좋은데 가서 좋은 얘기가 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많은 내담자들이 네. 저한테 와서 전화번호를 뭐 지우고 뭐 스팸을 해놓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 단절을 해놓으면 다시 밀착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손절을 해버리겠다 하면은 오히려 다시 어느 순간 전화번호를 다시 다 저장해놓고 다시 밀착된 관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극단적 단절, 어떤 면에서 극단적 손절은 밀착이라고 하는 지점과 사실은 거의 동의어랑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사람을 이렇게 손절하려고 하는 것 토대 자체가 너무 밀착된 걸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분화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 상담 안에서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 심리사들은 보통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걸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숙련된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막상 벗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뭐 지금 집을 나와서 내 혼자 살림을 차리고 이런 어떤 토대를 진짜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되게 행복감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굉장히 생기기 시작해요.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홀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벗어나고 싶었던 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손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일단은 가족이 손절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그 안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과 그 안에서의 비난과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동들이 일어나면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뭉텅이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 사람 사이에는 더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토대가 생길 만큼의 뭔가 응어리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이민도 가세요. 싫어가지고.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확실한 방법이죠. 제 내담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민을 갔던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이? 네, 자녀분이요.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사실은 부모님을 떠나려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요, 내가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사냐, 뭐 그런 분들도 또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응어리 있잖아요. 아까 부모님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응어리들 그거를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굳은 마음으로 손절했다. 연을 끊어서 네. 한 10년을 안 갔어요, 집을. 네. 매년 고민할 것 같아. 네. 그렇지만 10년 안 갔어. 네. 올해도 또 똑같은 고민을 한다면 네.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되게 힘들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분 자체가 너무나 뭐 미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쏘는 가시가 너무 따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겠다 그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갔을 때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 엄마한테 내가 갔어요. 그럼 엄마는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가도 뭐 그치. 저녁은 같이 먹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저녁은 어디 내가 거기 되게 좋은 맛집이 있는데 나 거기 가려고 그래. 나 거기 갔다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짐 내려놓고 붙어 앉아서 또 거기서 막 음식하면서 싸우지 말고 나와서 고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 사는 집들이
거기서 오히려 추억의 장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또 원가족 말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좀 떨어져도 있어 보고 그리고 왔는데 또 부모님이 또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커피도 마시러 좀 읍내도 나가보고 또 시내도 나가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너무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엉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TV라든지 뭐 어떤 책을 보면 일순간에 뭔가 같이 화해를 하고 뭔가 나아지고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도였으면 아마 벌써 화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정말 보지 않겠다. 나는 진짜 부모님하고 아예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또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응어리가 아주 많다 하더라도 풀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고 조금이라도 그걸 완화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땐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을 굳이 내가 가서 화해를 해라. 내가 뭔가를 가서 응어리진 걸 다 풀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얘기해보면은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또 표현하고 또 그 방식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가봐야 또 이게 별게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응어리진 것을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단 든다. 내가 그 동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기가. 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있으면 바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좀 가까이 가보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오히려 그럴 때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미해결된 감정과 사건들,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만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했었던 방식이 거의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패턴들이. 그럼 나를 막 상처 주는 방식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대화를 하면 극적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내가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나 스스로가 부모님이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권투 선수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상대의 주먹을 막으면서 주먹에 날라올 때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걸 하더라고요. 눈을 감지 않고 맞으면 이게 아무리 주먹을 맞고 있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먹의 그 힘을 좀 많이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가장 강력한 펀치, 나를 넉다운 시킬 수 있는 펀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라오는 펀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패턴을 보이고 무슨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하고 가는 것은 조금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났을 때요, 옛날에 있던 응어리 있잖아요.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 그걸 풀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풀지 말을 하지 마요. 네.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네. 40년이면 됐어요. 40년이면 그냥 그만하시라니까요.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면서 뭐. 그것도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굳이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러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많이 다르지만 가장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의외로 음식입니다.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면 좋아하는 음식에서 닭고기는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 모두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게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막 엄청나게 갑자기 막 파내기 시작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얘기해. 넌 어떻게 최악이야, 생각하냐. 최악.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둘이서 단 둘의 시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임상 안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일상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관계는 일거에 해결되고 일거에 풀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배배 꼬여있는 실처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한 스텝씩 끈 하나 잡고 거기서부터 미세하게 하나씩 풀어나가듯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 일상의 이야기, 너무 가까이 갔으면 어우 아 뜨거 하고 뒤에서 조금 물러서 보는 거, 또 내가 너무나 또 가봐서 어떻게 풀려고 하는데 너무 차가우면은 조금 또 따뜻한 데로 가보고 이러한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손절하거나 너무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따로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힘, 그것이 가족 관계를 시간에 기대어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독 누군가가 미울 때 좀 네. 점검해야 될 점들. 네.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아주 어린 시절 때 아이들이 야 이거는 참 잘한다. 너 참 괜찮은 아이다. 너 이런 행동하니 참 좋은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따라가야 할 이상향이 돼요. 내가 앞으로 따라가고 굉장히 그것은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친구 걸 뭔가 뺏었다든지 누구한테 뭐 의존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되게 열등한 모습을 가했다든지 이랬을 때 엄청나게 혼을 내잖아요. 너 그거 왜 그런 짓을 야, 너 그렇게 해서 진짜 너 그럼 감옥 가 그냥 평생 너 어린애니까 놔두는 거지. 너 도대체 뭐 되려고 그러니? 약간 이런 것을 받으면 아이가 그것을 꿀꺽 삼키죠. 그런 엄청난 좀 비난 속에서 꿀꺽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꿀꺽 입으로 삼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꿀꺽 삼키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열등감, 수치심,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 무사랑, 무능력에 대한 이슈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림자로? 그걸 그림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막 해요. 근데요, 사실 너무 그걸 과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무능력에 대한 이슈가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엄청나게 독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는 엄청 독립적인 사람이야. 라고 막 표현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면서 어떤 의존적인 사람만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의존적으로 나한테 자꾸 이제 막 붙고 있고 막 껌딱지 갖고 하니까 그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내 일상에 손해가 돼서 그런 면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점. 그러나 또 다른 지점에서는 내가 발견하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놨었던 지하실에다가 내가 묻어놨었던 심지어 아예 유배 보내놨던 그러한 나의 그림자적인 요소가 그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미움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히틀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고 많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유대인들이 열등한 민족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쏟아내잖아요. 자신의 그림자를 쏟아내면 그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존재다라고 굉장히 병리적으로 보게 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뭐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토대는 어떤 면에서는 내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영화도 그런 영화 참 많이 보는데 역사적인 걸 떠나서 왜 저렇게까지 그죠? 딱 같은 사람인데 네. 유대인들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자기 안에 있던 어떤 미움, 미움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돼서 그리고 작가님 그게 사회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자식만 보면 엄청나게 화나는 부모가 있어요. 애가 그냥 뭐 TV만 좀 보고 있으면 화가 일단 밀어 닥쳐 화가 나고 애가 그냥 뭘 좀 못해서 이렇게 조금 쉬려고 그러면은 왜 얘는 이렇게 불성실하지? 혹시 배우자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당신 닮아서 그렇다. 그렇죠. 네. 당신 닮아서 그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역시도 내 어린 시절에 숨겨놓았었던 그림자가 그 아이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예전에는 너무너무 나의 뭔가 나의 결핍을 채워줄 줄 알았어요. 리더십도 많아 보이고 굉장히 이 사람은 좀 책임감도 높아 보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엄청 독단적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미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내 내면에 있는 결핍감, 내 내면에 있는 그림자 이슈와 맞닿아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의 싸움의 어떤 측면에는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미워하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빠서 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문제여서 내 안에 그림자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으로 좀 되기가 쉽지 않은 게 막 대화법 같은 거 많이 배우시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어요. 아유 내가 이걸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이번 대화법을 내가 들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하고 내가 다 회복해야겠다. 그러고 딱 갔는데 그 아이가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저기 사발면 먹고 내가 다 밥 차려놓고 갔는데 엄마 이번 한 번만 너랑 관계 회복하려고 내가 이거 갔다 온 건데 또
또 그 자세로 또 그 핸드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했는지 감이 안 와, 이게. 그러면 일단 대화법이고 뭐고 일단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쏟아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너 숙제 이제 안 하고 뭐 너 어떻게 됐어? 뭐 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야 방문을 열어보면 고개 푹 숙이고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에 대한 찡한 감정이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 그 대화법이 그때 떠오르거든요. 사실 분노에 휘말릴 이미 때는 앞에 다 저질러 놓고 대화가 잘 될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게으를 수가 있나? 저렇게 불성실할 수 있나?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나? 도대체 저 아이는 왜 그럴까? 라고 내가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아이에게 많이 나오는 때 우리는 엄청나게 화가 나고 증오심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뭐 다 자기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가 자기의 어떤 부분을 유독 클릭한다면 자기 내면 안에 그런 그림자적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아이는 내 좋은 점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그림자적인 요소도 또 담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의 내면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너무 미울 때? 원래 관계라는 건 상호적이어서 저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유독 어떤 특정 주제라든지 특정 사람이라든지 또 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힘들 때는 오히려 벽을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벽 안에 걸려져 있는 거울을 좀 보는 것이 내가 왜 이걸 못 넘어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들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자기 내면을 좀 들어보려고 하시거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정도면 좀 자기 성찰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작가님 나르시스트 저 깜짝 저한테. 네네네. 저한테. 네. 네네. 아니 작가님 사실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나르시스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찰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당신 나르시스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내가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르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조금 변화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정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를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엇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 내면에 대한 성찰 능력을 갖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또 어떤 면에서 나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좀 바라봐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이런 측면들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계는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선제 조건입니다. 자기 이해가 돼야 나도 잘 보일 수 있고 상대도 오히려 오해하지 않아서 좀 더 상대를 너르고 깊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안에서 교감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네. 너무 미운데 자주 봐야 돼. 네. 너무 미우면 원래 뭐 안 보면 되니까 친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봐도 되는데 네. 뭐 직장에 있다던가 하여튼 내가 거의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 너무 미워요. 네. 어떻게 해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좀 제스처는 뭐냐면 거리를 손절을 두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개인톡을 보내요. 그러면 개인톡을 보낸다는 건 이게 굉장히 가깝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운데 나한테 지금 엄청나게 해를 주고 안 좋은 거라고 뭔가 착취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톡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카톡으로 대답하고 카톡으로 하면 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10번 하면 10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9번만 받고 8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도 조금 두시는 거고 너무 막 티나게 하면 또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따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티나지 않게 서서히 멀어져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관계는 유한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거리를 좀 두면 내 관계에 공백이 좀 생겨요. 그곳에 조금은 괜찮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거리를 약간 둬야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조연이다라고 한다면 단역으로 조금씩 빼줘야 다른 사람이 조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토대를 천천히 가지시면서 그거를 조금 더 괜찮은 관계로 중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 두세 명 생기면 조금 멀어지겠네요. 그렇죠. 공간이 생기면서. 그렇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너무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범죄를 보면 대낮에 쇼핑몰 이런 데서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네. 등산로 남들 다 다니는 네.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데서 그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니까 네. 대범한 사람들도 네. 겁이 나요. 네. 다들 좀 두렵다. 왜 그런 거? 심리적으로 그게 파악이 돼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그런 패널들이 와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깊은 심리를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람에게는 융에 따르자면 사람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좀 사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 제가 아동들을 많이 만나는 또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아동들도요, 그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교묘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했던 굉장히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이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했었던, 자행했었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어린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간은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 사악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사람 중에는 그 그림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그림자적인 요소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 안에다가 지금 무슨 통 안에다가 기름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 그냥 뭐 기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불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통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불을 안 만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거기다가 뭐 잠깐이라도 문을 열고 거기다가 성냥개비라도 집어넣으면 팍 터질 수 있고 막 난리가 나고 뭐 거기 안에서 화약이 있으면 난리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림자적인 요소가 많이 차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요소가 사회의 어떤 분위기상으로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됐다든지 내가 피해를 입게 됐다든지 내가 뭔가 굉장히 좌절됐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되게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좌절될 때 그것이 마치 추리거처럼 성냥불 딱 붙여가지고 다 던진 겁니다. 그게 팡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뭐 내가 그렇게 했다. 왜 그 시간에 거기를 왜 다니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많이 화가 났고 너는 그냥 거기 앞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그냥 그 사람에게 덮쳐 있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림자를 탐구해서 그림자를 잘 통합하고 그림자를 수용하고 그림자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내 그림자를 무조건 파보지 라고 해서 막 들어갔다가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그림자적인 요소에 내가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칼 융이 되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칼 융이 이제 요즘에 뭐 MBTI 이런 얘기해서 뭐 무조건 그림자를 파고 들어가서 한다. 그걸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더라. 조금 심리학 배우신 분들이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무슨 그림자적인 요소를 다 파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너무 파헤치는 것이 무조건 건강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통 또 피해자 탓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건 또 무슨 심리예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뭐 일이 좀 잘 풀리고 뭐 잘 되고 했었으면 사회에서 그냥 기능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자신한테 어떤 그림자 요소가 발현됐을 때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혀놓고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막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사회에서 뉴스를 보고 그랬을 때는 저게 뉴스 이거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세상이 참 무섭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정도의 문제지. 내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왕따를 겪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나한테 얘기해요. 야, 너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너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 넌 너만 생각하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야, 그러니까 좀 씻고 다녀. 아니, 그렇게 안 씻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누가 널 좋아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근데요,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탓을 하거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냥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피해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학생이 도대체 왜 왕따를 당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제가 냄새 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꾸 냄새 난다고. 냄새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원래 쓰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냄새 난다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특히 예민한 학창시절 때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요, 냄새가 안 났어요. 실제로도. 그 내가 냄새가 안 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냄새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계속 저한테 냄새 나는지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해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해 학생이 아니 그럼 냄새가 나는 거를 뭐 냄새 난다고 그러지. 아니 그럼 냄새 나는 걸 냄새 난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시간 씻고 다니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 좀 세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그렇게 냄새 나는데 내가 냄새 난다고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처음엔 그것도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 다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거 학폭위원회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경찰도 아니고 제가 상담심리사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나 지금 면접한 걸 저기다가 원래 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지금 취조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는 순간 심지어 어느 정도 라포를 갖게 돼서 어느 정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요. 그 가해 학생 있죠? 주동자. 원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가해 학생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실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이렇게 호구예요. 왕따를 시킨 이유가 왕따를 그냥 시켜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즐거움이나 아니면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포식자들 있잖아요. 엄청난 포식자들이 막 사자가 막 하이에나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어쩌다 있는 일들이고 대부분 사자가 싸우는 존재는 뭐 진짜 뭐 영역 다툼 같은 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냥이잖아요. 근데 그 사냥은 거의 센 존재한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재를 잡아도 가장 연약한 가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소를 뭐 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새끼, 상처 입은 거. 그래서 막 뒤에서 사자가 왜 보면 막 정면으로 달려들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올라타가지고 깔짝깔짝 대는 것 같잖아요. 뭐 여기 허리 같은 데 막 물고 막 그런 척추 같은 데 막 물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금씩 피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 같은 데 이렇게 허벅지 같은 데 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넘어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를 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 자체에 대해서 틈이 많다. 내가 어떤 뭔가 괴롭힘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괴롭혀도 별로 자기한테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 끝나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다면 제가 거리 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약점이 있고요. 사람이 진짜 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왜 학교에서 짱이라고 해도 막 진짜 뭐 엄청난 무슨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싸우면은 짱끼리 싸우는데 막 개싸움인 경우가 많잖아요. 얼굴 안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라가 생기면 네. 오히려 더 그 덫에 빠져서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힘싸움을 벌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나한테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취했다면 그거를 넘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자꾸 물고 있다. 그럴 때는 고개를 돌려가지고 눈을 딱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그걸 따져서 막 얘기해보고 막 그럴 바에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어느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따로 보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조금 긴장되죠. 자기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 공간에 가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펴고 이 공간이라는 건 내 액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액션이 없는데 내가 손까지 쳤다는 건 내 액션이 크다는 거잖아요. 나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지금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나는 서 있으면 내가 좀 상대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자고 해서 어느 길을 가면 내가 지금 주도한 카페를 이 사람이 간 거니까 내 주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약간 수세죠. 그런 토대 안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거 그만하세요. 선 넘으셨어요.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이런 표현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만만치 않구나. 기세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칼을 들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 교폭인데 막 칼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심지어 그러면서 막 눈을 쳐다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더 시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세가 저는 7, 80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피해자를 입히려고 하는 가해자가 있다면 내가 피해자의 제스처가 아니야. 난 피해자가 아니거든. 나 지금 피식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민함이 아니라 단단함.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뭐 다른 사람을 뭔가 손절하고 그런 토대가 있다기보다는 제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입어서 온 피해자들도 있지만 정말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도 제 내담자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제가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수용과 토대 안에서 공감의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을 조금 변화해 보는데 입장을 두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르시스트를 손절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르시스트와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걸 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담 심리사들도 굉장히 각오를 많이 하고 내가 그걸 보는 건 손절하기 위해서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담기 위해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렌즈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이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지는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반짝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증상 줄이는 거라기보다는 성격에 대한 측면은 아예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담 심리사들이 되게 극한 직업이에요. 그 왜 번아웃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원래 누가 주장한 거냐면은 프로이덴버그라고요. 1974년에 뉴욕의 정신분석가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번아웃을 보면서 얘기를 한 거냐면 상담사들의 소진을 보면서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담사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 관리, 자기 돌봄 이런 걸 되게 잘해야 되는 직업군이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너무 막 번아웃 되게 간다. 근데 이게 완전 감정 노동이라 자칫했다가는 내가 좋은 걸 주는데 나쁜 게 오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좋은 걸 주면 좋은 게 오고 이런 게 사람의 상부상조인데 내가 좋은 걸 주는데 나쁜 게 오잖아요. 어느 순간 내 정신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서 어떤 상담사들 중에서는 정신적 위기를 겪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담사도 상담 받나요? 많이 받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상담 심리사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예요. 오히려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상담 심리사들은 멘탈이 매우 강해야 됩니다. 이 강하다라는 게 막 손절하는 법, 막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런 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막 칼로 찌르고 있는데도 언어로 뭔가 행동으로 엄청나게 막 속사포처럼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그릇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담사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